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시 같이 국어 수업을 진행하게 된 교사 이민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많은 수업을 듣느라고 정말 지치고 피곤할 텐데요. 그래도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선생님과 끝까지 함께 수업을 경청해 주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배우는지 함께 같이 볼게요. 여러분들 바로 우리 독서 교과서 페이지 52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독서 수업 첫 번째 차시인데요. 사실적 읽기의 원리 및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겁니다. 우리 52쪽 같이 보면은 그 전에 학습 목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는 오늘 뭐를 배운다고 했죠? 사실적 읽기를 배우는데 바로 사실적 읽기의 방법이 학습 목표에 드러나 있어요. 첫 번째 목표는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글의 중심 내용과 주제 등을 파악하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글의 전개 방식과 구조 등을 파악하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는 사실적 읽기의 핵심은 뭐다? 첫 번째로는 글의 중심 내용이나 주제들을 파악하면서 읽는 것. 두 번째는 글의 전개 방식이나 글의 구조를 파악하면서 읽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아직까지 이렇게 감이 잘 안 오는데 우리 그러면은 한번 사실적 읽기의 개념부터 같이 볼게요. 자, 선생님이 교과서 지문을 읽기 전에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아우터로 뭐 입고 있죠? 자켓을 하나 입고 있는데 이게 무슨 색깔이죠? 네, 이것은 검정색 자켓입니다. 자, 그러면 입고 있는 자켓은 파란 색깔이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사실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사실 확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줄게요. 선생님은 예쁘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선생님은 이게 사실이라고 믿고 싶지만 이거는 주관적인 가치가 개입되는 가치 판단적인 생각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사실적으로 읽는 방법을 배울 때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견해가 글을 읽는 과정에서 개입되면 될까요? 네, 안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정말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배경 지식이나 아니면은 원래 알고 있던 그런 사실들을 떠올리는 건 좋지만 이걸 통해서 자칫하면은 여러분들의 주관을 개입해서 글을 읽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글을 정확하게 읽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틀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사실적인 읽기는 바로 이 글에 나타난 그대로, 글의 표면적인 내용 그대로를 읽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과서 52쪽의 사실적 읽기의 개념부터 같이 한번 읽도록 해볼게요. 자, 우리 밑줄치 준비하시고요. 사실적 읽기란 바로 뭐라고? 글에 드러난 정보를 종합해서 글의 바로 표면적 의미를 파악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 글의 무엇을? 그쵸, 중심 내용이나 주제, 그리고 글의 전개 방식이나 구조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자, 사실적 읽기는 글에 드러난 정보를 파악하는 아주 어떤 단계? 기본적인 단계인데요. 이게 먼저 여러분들이 습득하고 인지가 되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심화 단계인 추론적, 비판적, 그리고 감상적, 창의적 읽기가 가능해집니다. 자, 그 전에 우리 한번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자, 선생님이 아까 전개 방식, 그리고 구조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글의 전개 방식과 글의 구조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나요? 자, 이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차이점이 머릿속에 떠오르나요? 네, 당연히 안 그러는 게 정상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쉽게 개념을 이해하려면
바로 글의 전개 방식과 구조는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모의고사 문제를 빗대어서 사실적 읽기의 방법과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거의 비포 사이즈의 한 면을 가득 채우는 그런 지문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 지문들 중에서 우리는 독서 지문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독서 지문들이 보통 한 4개에서 5개 정도 한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그 독서 지문에서 아마 거의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혹은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니면 윗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것들 모두 다 여러분들이 그 독서 지문을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읽었을 때 풀 수 있는 문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사실적인 읽기는 이렇게 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글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실적 읽기의 방법에 대해서 같이 볼게요. 자, 선생님이 하나의 그런 그림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이거 열심히 그려도 좋겠지만 선생님이 이 PPT 파일들은 모두 다 다음 카페, 선생님이 운영하는 다음 카페에 PDF 파일로 올려놓을 겁니다. 필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선생님의 설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실적 읽기의 방법을 잠깐만 예고를 하자면은, 자, 먼저 첫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이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면서 읽는 것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글의 구조, 전개 방식 같은 개념이라고 했죠. 이거를 파악하면서 읽는 거. 세 번째로는 각각의 글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단위들이 있어요. 단어든, 문장이든, 문단이든 이런 단위들 간의 내용 관계를 파악하면서 읽는 것도 사실적인 독해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교과서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사실적 읽기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글에 나타난 바로 정보를 토대로 글의 중심 내용이나 주제를 파악하면서 읽는다. 자, 중심 내용과 주제는 바로 뭐라고 했냐면요. 이거는 바로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된 생각이나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중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된대요. 바로 이 글이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이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화제와 이 화제에 대해서 이 글은 어떻게 진술하고 있는지, 논평으로 구성이 된대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중심 문장을 어떻게 찾아야 하느냐라고 했더니 여기서 하나의 솔루션이 나와요. 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각각 글의 정보 간의 중요도를 평가해 보래요. 중요도를 평가해 보래요. 자, 여러 가지 문장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문장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집중하면서 하나하나 다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금방 지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선구안을 가지는 게 필요한데요. 이 많은 문장들을 읽으면서 이 문장은 중심 문장이야. 이거는 그냥 아주 사소한 뒷받침 문장일 뿐이야. 이렇게 구분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거를 바로 여러분들은 중요도를 평가하면서 문장을 읽는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는 중요도 평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따가 교과서 본문에도 나올 거예요. 중요도를 평가하면서 읽는 방법을 우리는 중요도 평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한번 중심 내용 다음에 무슨 키워드가 나왔냐면은 주제가 나왔어요. 자, 주제는 바로 중심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이 된대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중심 내용과 주제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을 텐데 사실 같은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중심 내용은 아까 이 글에서 핵심적으로 전달하려고 했던 내용이었죠. 자, 근데 이 핵심적으로 전달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 이 글을 쓴 필자, 즉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피해자가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바로 주제라고 한다. 그래서 바로 주제는 뭐라고요? 필자의 주된 생각이나 의도. 자, 근데 이 주제가 표면에 드러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중심 내용을 재구성해서 필자가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주된 생각이나 의도, 즉 주제가 무엇인지 파악을 할 수 있는 우리 한번 53쪽의 예시를 통해서 중심 문장을 한번 찾아보는 실전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읽을게요. 문화의 상대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 예컨대 자기 문화의 관점에서 다른 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자문화 중심주의는 민족이나 인종 간 갈등을 유발하고 국가 간 혁명을 방해할 수 있다. 네, 여기까지 읽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펜을 들고서 핵심 키워드를 조그맣게 동그라미에 치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친 키워드가 뭐가 있을지 생각해 봤더니 바로 문화의 상대성을 인정하는 태도. 아, 이거는 문화의 상대성에 대한 얘기구나 라는 키워드를 하나 쳐봤죠. 자, 그런 다음에 이거에 대한 예시로 바로 자문화 중심주의도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반면 다른 문화를 우수하다고 믿고 자신의 문화를 낮게 평가하는 바로 문화사대주의가 지나치면은 문화의 주체성을 잃고 우리 문화의 주권이 침해되기 쉽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세계화가 될수록 이러한 태도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문화란 개인이나 인간 집단이 자연을 변화시켜온 물질적, 정신적 과정의 산물로서 각 사회마다 상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다른 문화를 바라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포용적이고 상호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거랑 비슷하게 여러분들도 이 동그라미를 중요 키워드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정말 짧은 문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총 이 글은 두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 자, 근데 이 문단 안에 있는 문장들 중에서 우리가 한번 중요도를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단에서 이 문단의 핵심 내용을 담는 중심 문장은 뭘까요? 그쵸. 1번이 괜히 1번이 아니겠죠. 바로 첫 번째. 문화의 상대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문제가 있다고 지금 지적을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바로 이 문제가 있다는 거를 뒷받침해주는 뒷받침 문장, 사례를 제시하는 뒷받침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봤나요?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 이것들은 모두 다 1번 문장을 뒷받침해주는 문장이었고 1번은 이 문단의 핵심 내용, 즉 중심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문단도 볼게요. 자, 우리가 이런 거를 경계해야 된대요. 왜냐면 이거는 이런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은 자, 결론. 다른 문화를 바라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포용적이고 상호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두 번째 문장 역시 중요한 중심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각각의 문장들이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중요도를 평가하는 과정을 뭐라고 했다고요? 바로 중요도 평정. 자, 이건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실적 독해를 할 때 정말 열심히 잘 알아야 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적용해야 하는 읽기 방법이에요. 중요도 평정. 각 문장의 중요도를 평가하는 중요도 평정을 통해서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번과 2번을 중심 문장이라고 봤고요. 나머지는 뒷받침 문장이라고 봤어요. 자, 우리가 아까 개념을 이해할 때 중심 문장은 크게 두 가지의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봤는데요. 자, 먼저 이게 주로 무엇을 얘기하는지 화제와 두 번째, 이게 주로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논평,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논평이었습니다. 자,
자, 그래서 여기 화제는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였고요. 자, 이 태도는 어때야 한다? 바로 인정하고 상호 존중하는 데서 비롯되어야 한다.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새로운 글이 나오면은 이 글이 어떤 문장이 중요하고 어떤 문장이 덜 중요한지 잘 평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굳게 믿습니다. 자, 이렇게 중심 내용과 주제를 파악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두 번째 방법, 즉 글의 전개 방식과 구조를 파악하는 읽기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또 자세히 배우도록 합시다. 자, 둘째, 글의 전개 방식과 구조를 파악하며 읽는데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피해자는 내가 이렇게 생각이 뇌 속에 많이 흩어져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독자들에게 논리정연하게 전달할까? 어떤 순서로 이 내용들을 전달할까? 고민한 결과 이 글을 쓸 때 이 글이 어떠한 전개 방식을 사용해야지 독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까? 적절한 전개 방식을 사용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피해자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른 것에 견주어서 공통점 혹은 차이점을 중심으로 비교 또는 대조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전개 방식의 예시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떤 사건의 원인이나 이유를 먼저 제시한 다음에 원인 다음에 결과를 제시하는 그런 전개 방식을 쓰기도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건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런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문제 해결 구조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떤 일반적인 진술, 뭐 예를 들면은 인간은 정말 이성적인 동물이다. 이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진술하는 어떤 정의와 그거에 대한 상세적인 내용으로도 내용 전개 방식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글의 전개 방식은 바로 내용 구조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어요. 전개 방식과 내용 구조는 같은 의미라고 파악하는 게 쉽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글의 구조, 글의 전개 방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요? 자, 이때 우리가 봤을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각각의 글이 단어와 그리고 더 좀 큰 개념의 문장 그리고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단어와 문장과 문단 등이 각각 어떠한 의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해야 한대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우리 아까 다시 위에 초록색, 파란, 초록색 박스 안에 있는 그런, 이거 넘어갔네요. 초록색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자, 우리 한번 이 글이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의 한번 의미 관계를 파악해 볼게요. 첫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에는 바로 이거는 문제가 있어. 자, 이거를 뭐라고 한다? 우리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근데 문제만 제기하고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야겠죠. 다음 문단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적으로 글을 읽기 위해서는 이 글의 구조를 파악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문단 간, 각각의 문단 간의 의미 관계를 파악했을 때 이 글은 바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봤냐면요. 바로 이거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거에 대한 해결 방식을 제시하는 바로 문제 해결 구조임을 파악했다. 이것이 우리가 바로 글의 전개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번 그 글을 구성하고 있는 언어 단위들이 뭐가 있는지를 하나하나 같이 볼게요. 자, 먼저 같이 보면은, 자, 우리가 그 글을 구성하는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바로 단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단어. 자, 단어에서 우리가 고등학교 수준에서 내가 좀 단어 어휘력이 부족해. 영어뿐만이 아니라 국어에서도 어휘력이 부족한 친구들이 사실 독서 지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은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정말 내가 모르는 단어를 나올 때마다 귀찮겠지만 스마트폰으로 아니면 사전으로도 그 단어의 정확한
사전적인 의미를 찾는 것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귀찮겠지만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은 어휘력이 눈에 띄게 향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가장 작은 언어 단위인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단어보다 조금 더 큰 개념 단어들이 모여서 구성된 문장이 있겠죠. 문장의 뜻을 파악해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문장 간의 의미 관계를 파악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거는 아까 배웠던 중요도 평정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죠. 어떤 게 중심 문장인지, 어떻게 뒷받침 문장인지 각각의 중요도를 판단하다 보면은 이것들의 의미 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문장 간의 의미 관계를 파악하는 연습을 할게요. 자, 우리 눈을 크게 뜨고서 한번 우리 화면의 모니터를 보면은 선생님이 서동주 씨의 작문의 이론과 방법이라는 그런 글에서 발췌를 했어요. 자, 우리 한번 1번부터 8번까지의 문장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말의 해석은 현대사회의 어떤 사람에게나 아주 끝없는 과제가 됩니다. 현대 통신수단의 결과로 수백 수천 말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내던져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있냐면요. 자, 3번부터 4번, 5번부터 6번, 7번부터는 모두 수백 수천 가지 말들의 예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3번부터 바로 7번까지는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말들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대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 1번부터 8번까지의 문장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이 무엇일까요? 이거는 두 가지씩 문단이었어요. 바로 여기였습니다. 말의 해석은 현대사회의 어떤 사람에게나 너무 많아서 끝이 없는 과제가 된대요. 왜 많은지 봤더니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문장들이 바로 2번이에요. 현대 통신수단의 결과 때문에 말이 많대요. 자, 그거에 대한 예시가 3번부터 7번까지 나왔고요. 즉, 이거를 종합하면은 말들이 우리 삶을 가득 채우고 있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핵심적인 중심 내용은 뭐다? 많은 말들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말을 해석하는 거는 현대 사회에서 모든 사람에게나 끝이 없는 과제가 된다. 자, 이렇게 우리는 문장 간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것이 중심 문장이고 어떤 것이 뒷받침 문장인지를 한번 파악을 같이 해봤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아까 연습했던 거 바로 문단 간의 의미 관계를 파악하는 게 있었는데요. 문단 간의 결합 방식을 잘 파악하면서 이 글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하는 게 사실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단어 문장을 층층이 기본적으로 잘 쌓아놓은 다음에 그걸 이루고 있는 문단 간의 관계를 봤을 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글의 전체적인 구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어요. 왜 글의 구조를 꼭 알아야 하나요? 라고 알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요즘 스마트폰 없이 새로운 여행 장소에 갔을 때 길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스마트폰 속의 지도는 우리 저 먼 길을 내다볼 수 있는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처럼 여러분들 이 글의 내용 구조를 아는 거 역시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어나가는 이정표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문단을 막 읽는데 여기서 약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을 보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화하지만 이거에 대한 해결 방식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머리는 풀 가동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자, 그럼 그 해결 방법들이 뭔가요? 바로 그 다음 문단들의 핵심 내용이겠죠. 자, 이렇게 문제와 해결 구조를 여러분들이 인지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나올 내용들을 미리 예측할 수도 있고 그만큼 다음에 나온 내용들에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미리 예측하고 정확하게 인지하고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정말 길고 어려운 글들을 짧고 빠르고 쉽게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어렵겠지만 문단 간의 의미 관계 한번 파악하는 연습을 쭉 해보고자 합니다.
자, 볼게요. 자, 요거는 바로 우리 무소유, 법정스님의 무소유라는 그런 글에서 발췌했는데요. 자, 우리 이거는 그냥 하나하나 읽지 않고 크게 설명을 해줄게요. 자, 1번 문단 같이 볼게요. 1번 문단은 자, 지난해 여름에 장마가 겠대요. 근데 막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졌는데 매미들이 있대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났대요. 내가 난초를 뜰에 내놓고서 그냥 왔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너무 원망스러웠대요. 내가 난초 잎을 얼마나 아꼈는데 얘네가 다 말라 죽었겠네. 아유, 말라 죽은 게 아니라 비를 맞아서 축 늘어져서 죽었겠네. 너무 안타까웠대요. 자, 우리 1번과 2번은 이 사람의 보다 구체적인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선생님 말이 너무 빠르진 않죠. 선생님이 사실 이 영상을 많이 찍어봤는데 말을 좀 늘어지게 하면은 축축 처지는 것 같아서 일부러 여러분들 좀 집중력 있게 빨리빨리 말하는 거니까 혹시 버거운 친구들은 이 유튜브 링크 속도를 늘려서 0.7배속으로 들어도 되고 아니다 나 문제 없다 더 빨리 들을 수 있다 그럼 2.배속, 2.0배속으로 들어도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볼게요. 3번 문단 같이 보면은 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떤 거를 느끼게 됐대요. 느끼게 됐대. 바로 집착의 괴로움이다. 나는 난초에게 너무 집착한 거래요. 내가 밖에 있으면서도 계속 난초 생각을 했대요. 이거는 정말 집착이었대요.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경험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찰하고 있는 거예요. 성찰. 깊게 나의 삶을 반성하고 되돌아보고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 마지막 문단에서 우리가 이 화자가 어떤 내용을 제기하는지 볼게요. 내가 경험을 했어. 그런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했어. 그러면은 뭘 얻을까요? 그렇죠. 깨달음을 얻겠죠. 자, 나는 난초처럼 말이 없는 친구가 놀러왔으니까 그의 품에 이 분을 안겨줬대요. 나는 바로 난초의 집착으로부터 친구에게 이 난초를 선물해주면서 벗어난 것이다. 근데 나는 허전하기보다는 굉장히 홀가분했대요. 자, 그래서 나는 하루에 한 가지씩 버려야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했대요. 나는 바로 여기서 뭐를 터득했다? 이 글의 제목이죠. 무소유의 의미를 파악했다. 자, 그러면은 이 글의 이 마지막 문단은 바로 깨달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문단 관계를 파악해 봤을 때 1번과 2번 문단은 이 필자의 구체적인 경험을 그리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3번 문단은 이거에 따른 성찰, 마지막으로는 이거에 따른 깨달음을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잘 봐주세요. 이거는 우리 이렇게 생긴 부교재가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한번 지금까지 나왔던 수능 기출 문제를 풀 텐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을 때 정말 머릿속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이 글의 구조예요. 이 글의 전개 방식. 자, 그래서 수능에서는 사실 100만 가지의 그런 내용 구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어요. 자주 나오는 빈출, 자주 나오는 유형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한 6개 정도로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어떤 거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하는 거. 인간이 왜 이성적 동물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개념 설명이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나열 병렬력. 예를 들면은 우리 자문화 중심주의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이 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을 나열하는 그런 나열 병렬력이 있겠고요. 세 번째는 한국, 중국, 그다음에 일본은 이러한 문화의 차이가 있어. 여러 가지 관점들을 비교, 대조하는 지문 구조가 있겠고요. 자, 네 번째는 바로 많이 나오는 게 기술 지문 같은 거. 어떠한 그런 작동, 과정, 어떠한 그런 기계의 메커니즘의 원리나 아니면 작동 과정에 대해서 분석하는 이 원리 과정형.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순차적으로 이렇게 단계에 따라서 설명하는 지문 구조가 잘 나옵니다. 자, 5번째는 약간 역사 지문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옛날에는 이성주의는 이런 식으로 이런 철학자들이 주장을 했지만 그 다음 세기에서는 이런 철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했다. 그 다음 세기에서는 이렇게 발전했다. 각각의 이론들이나 각각의 대상들이 시대를 걸치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런 변화 발전형도 많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떤 문제를 첫 문단에서 제기하고 마지막으로는 요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의문 해결, 문제 해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들은 우리가 수많은 문제들을 앞으로 같이 풀면서 우리 한번 하나하나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는 그냥 이렇게 꼭 우리가 수능에서 아니면 모의고사에서 나온 독서 지문이 아니라 선생님이 뭐 소설이나 신문기사도 가져왔는데 보통 각각 글의 장르는 어떤 특정한 그런 글의 전개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소설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5단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논설문은 보통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설명문은 바로 기승전결 아니면은 머릿말, 본문, 맺은말 그리고 신문기사는 6항원칙 이렇게 내용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배웠던 핵심적인 내용, 그 글을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읽는 사실적 읽기의 방법을 체크를 해보면요. 첫 번째 방법은 이 글의 중심 내용과 주제를 파악하는 게 사실적 읽기의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이 글의 전개 방식과 구조를 파악하면서 읽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선생님이 여기서 여기까지 끝까지 열심히 들은 친구들을 위해서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꿀팁, 문제풀이 꿀팁을 2가지 준비했어요. 선생님이 사실적 독해에서도 2가지 꿀팁을 줄 거고요. 그 다음 배우는 추론적 독해, 비판적 독해에서도 이렇게 문제풀이 꿀팁을 줄 겁니다. 자, 오늘은 2가지만 공개를 할 텐데요. 자,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요. 자, 우리 평가원을 출제하는 교수님들은 글을 쓴 다음에 그 글에 대한 문제를 만들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를 때,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를 구성하는 그런 원리도 좀 매년 유사하게 출제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출제자의 의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출제자들이 바로 각 문제의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의 선택지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알면은 문제 푸는데 정답을 찾는데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 선택지 구성 방법은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 사실과는 다르게 선택지를 구성하는 건데요. 대상을 아주 살짝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문에서는 A는 B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선택지는 교묘하게 A는 C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적절하지 않은 것, 바로 정답이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지문에서는 동심원 모델은 여러 도시의 내부 구조를 분석한 모델이다. 여러 도시라고 분명히 나왔어요. 자, 근데 선택지는 교묘하게 바뀌었는데 동심원 모델은 여러 도시가 아니라 특정 도시, 시카고를 대상으로 내부 구조를 모형화한 곳이다. 자, 동심원 모델이 많이 나와 있어. 그리고 내부 구조가 많이 나와 있어. 언뜻 보면 정답 같지만, 이게 맞는 설명 같지만, 우리 이렇게 하나의 대상을 살짝 스리슬쩍 바꿔서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내용으로 구성하는 선택지 방식이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째로 갈게요. 2번째 선택지 구성 방법은요. 대상을 바꿔요. 지문에 있는 내용과 선택지 내용을 살짝 바꾸는데 이 내용을 바로 반대 개념으로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문에는 A는 B라고 나와 있는데 선택지에는 이 B와 반대되는 개념인 A는 C다 라고 구성을 해놓는 거예요. 이거는 2개가 반대 개념이에요. 자, 이것도 한번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문에서는 우리 조선시대 초상화에 대해서 나온 2016년도 고등학교 2학년 모평에 보면은 평면적 묘사 기법에서 후기가 갈수록 점점 초상화가 입체적인 느낌이 뚜렷해진대요. 자, 근데 선택지에는 초상화는 인물의 성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평면적인 묘사 기법을 유지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갈수록 입체적이라고 봤는데 선택지는 계속 평면적이래요.
자, 이렇게 아예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구성하면은 사실 헷갈릴 수 있겠죠. 선생님이 조금 쉬운 예시를 가지고 왔지만 고등학교 3학년 수준으로 가면은 훨씬 더 이 반대 개념으로 선택지를 구성하는 게 정말 교묘해서 여러분들이 자칫하면은 이거 지문에서 본 내용 같아, 맞는 내용 같아 라고 하지만 이게 반대 개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설명, 즉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출제자가 어떻게 선택지를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면은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거는 바로 뭐다? 이 글을 사실적으로 읽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오늘 1시간 동안 사실적인 독서의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원리와 개념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의 강의를 듣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요. 한번 스스로 교과서를 꼼꼼히 보고 그다음에 카페에 가서 선생님이 올려놓은 PDF 파일을 다운받으면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오늘 배웠던 내용을 한번 스스로 복습하면서 자신만의 내용으로 만드는 그런 복습 과정을 꼭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직접 만나서 너무 기다리고 있어요.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보고서 수업할 때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사실적 읽기의 방법을 잘 숙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은 수업을 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배웠던 사실적 읽기의 방법을 여러분만들의 것으로 숙지하고 내면화하는 것들이 바로 온라인 계약 이후부터의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1시간 동안 너무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사실적 독해보다 조금 더 심화된 방법, 바로 추론적인 독해의 방법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배울 거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